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계산 및 합성생물학 실험실 석박통합과정 임찬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Large Language Models Generate Functional Protein Sequences Across Diverse Families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23년에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게시되었으며 단백질이 기능과 서열을 통해서 아티피셜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단백질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데 쓰이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오래전부터 널리 쓰여온 방법인 랜덤 뮤테이션을 활용한 방법인데요. 단백질의 뮤타제인을 처리함으로써 서열이나 구조가 조금씩 바뀐 새로운 단백질들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단백질들 중에서 원하는 구조나 기능을 갖는 단백질들을 위주로 선별한 뒤 이 단백질들을 계속 뮤타젠을 처리하고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원하는 펑션과 스트럭처에 가장 근접한 단백질을 선택해내는 방법입니다.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이볼루션을 뮤타젠을 활용해 빠르게 감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스트럭처 베이스드 시뮬레이션 방법인데요. 이는 구조를 바이오피지컬 칼큘레이션, 그러니까 생화학적 계산을 통해 구조 내에서 어떠한 힘들이 작용하는지, 그리고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예측한 뒤 이러한 계산을 바탕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예측해내고 또 서열을 바꿈으로써 그 구조를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 이 논문에서 쓰인 코에볼루셔너리 메소드입니다. 이 방법은 여러 단백질들을 멀티플 시퀀스 얼라이먼트 한 다음에 이 단백질들을 펑션 또는 스트럭처에 따라서 분류한 뒤 각 펑션이나 스트럭처별로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레시드에서 어떤 아미노 애시드가 나타날 확률이 몇 %인지 이런 계산들을 통해 단백질이 어떤 방식으로 진화했는지, 단백질이 어떤 부위들이 컨저베이션 돼 있고 어떤 부위들이 좀 다이버스한지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단백질의 시퀀스를 예측하고 이 예측한 시퀀스로 스트럭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에는 모두 고유한 단점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구조를 기반한 시뮬레이션 방법은 상당히 드물고 비싼 실험적인 3D 스트럭처 구조를 많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또한 바이오피지컬 인터랙션, 그러니까 생물리학적 상호작용을 모두 계산해내는 것은 상당히 컴퓨터 자원이나 계산 자원을 많이 소모하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에볼루셔너리 메소드는 멀티플 시퀀스 얼라이먼트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이 멀티플 시퀀스 얼라이먼트에 사용한 그런 단백질들이 어떤 패밀리에 속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기능과 구조를 갖는지에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 단백질들이 서열도 상당히 제한적이게 되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종류의 단백질들은 잘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예측에 따라서 매번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제는 이러한 코에볼루셔너리 메소드의 단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인데요. 코에볼루셔너리 메소드에 랭귀지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이 단점을 저자들은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각각의 모델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수백만 이상의 서열들을 한 번에 랭귀지 모델로 학습한 다음에 다양한 패밀리나 펑션에서 새로운 인공 서열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취지인데요. 이를 위해서 저자들은 280만 개의 단백질이 서열과 이들이 패밀리나 그러한 펑션 그리고 스트럭처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랭귀지 모델에 넣어줬고요. 이 과정에서 구조 정보나 혹은 코에볼루셔너리 어썸션 같은 정보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모델에서 핵심적으로 쓰인 키워드 중 하나가 컨디셔널 랭귀지 모델인데요. 이 컨디셔널 랭귀지 모델은 일반적인 랭귀지 모델과 비슷하지만 한 가지의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학습 단계에서 특정 태그들을 인풋으로 같이 받은 다음에
데이터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에서 따지면 새로운 문장이나 문단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프로테인 랭귀지 모델에선 새로운 프로테인 시퀀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태그를 활용하게 됩니다. 일종의 파인 튜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랭귀지 모델에서는 이 파인 튜닝을 위한 컨디셔널 키워드로 보통 대화의 주제나 혹은 화자의 기분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고요. 이에 대응되는 단백질 모델에서는 단백질이 펑션, 스트럭처, 패밀리 등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키워드 태그들은 모델이 아웃풋을 생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위 모델과 아래 모델 모두 인풋 키워드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맥락에 맞는 그러한 아웃풋들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러한 키워드 태그를 넣어주기 위해서 스위스프로, 피템, 유니레프 30, TR-EMBL, 인터프로, NCBI 텍소노미에서 단백질이 기능 또는 구조와 관련된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이 태그로 사용했습니다. 이 논문의 리절트 부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젠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특정 조건 하에서 이 프로젠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인공 단백질 서열을 기존의 자연에 있는 같은 기능을 가진 인풋 서열들과 비교함으로써 이 새로운 인공 서열이 자연에 원래 있던 인풋 서열들과 똑같이 작동하는지, 스트럭처는 비슷한지, 그리고 시퀀스 아이덴티티는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비교했습니다. 인풋 데이터로 쓰인 것은 라이소자임 펑션을 갖는 단백질 서열들인데요. 5패밀리에 속하는 55,948개의 시퀀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5개의 패밀리들은 모두 같은 피팸 클랜에 속해 있었고, 그 다음에 5패밀리의 평균 길이는 약 84에서 167 사이였습니다. 이 5패밀리는 크게 보면 같은 기능을 갖지만 서로 다른 다양한 단백질 폴드와 액티브 사이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엔자이매틱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풋 시퀀스를 통해서 약 100만 개의 인공 단백질 서열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만들어진 100만 개의 단백질 중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100개의 단백질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너레이션 퀄리티가 높은 단백질들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연에 있는, 그러니까 인풋으로 사용한 단백질들과 얼마나 다이버시티가 차이 나는지를 바탕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0개의 단백질이 선택되었고, 그리고 각각의 패밀리별로 최소 8개의 단백질이 선택되었습니다. 왼쪽 이 표는 인풋으로 사용한 자연의 단백질과 아웃풋으로 나온 인공 단백질들 사이의 개수, 그리고 평균 길이와 길이 편차를 비교한 표입니다. 오른쪽 위 그림은 이런 인공 단백질들과 자연 단백질들이 액티브 사이트 스트럭처나 혹은 기능을 바탕으로 이렇게 표상의 T-SNE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타낸 것인데요. T-SNE는 여러 축,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액티브 사이트의 구조나 혹은 기능이나 단백질들이 이러한 특성들을 이렇게 2차원으로 디멘셔널 리덕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핵심적인 그러한 특성들을 남기는 방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인공 단백질들은 각각의 패밀리와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또 일반적인 자연의 단백질들이 존재하지 않는 위치에,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 위치에 딱 존재하면서, 또 패스티신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연 단백질들 사이의 간격을 메꿔주는 그러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표는 이러한 인공 단백질 100만 개의 맥스 아이디, 그러니까 최대 서열 일치도를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자연의 단백질들과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스 아이디가 100%라는 것은 이 만들어진 인공 단백질과 서열이 완전히 일치하는 단백질이 이미 자연상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이고요. 40%라는 뜻은
이 만들어진 인공 단백질과 가장 서열 유사도가 높은 자연의 단백질이 40%의 유사도를 가진다. 그러니까 40%를 넘는 유사도를 갖는 자연 단백질은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인공 단백질들이 아이덴티티 80 이상에 분포했지만 60 이하 그리고 40 이하에도 어느 정도 많은 단백질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 단백질들의 구조를 각 패밀리별로 비교한 것인데요. 보시면 같은 패밀리 인풋을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오는 단백질들은 서로 구조가 상당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 단백질들을 자연 단백질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인공 단백질들끼리 비교했을 때 서열이나 구조 면에서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다양함이 서열상에서 어느 부위에서 주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자연 단백질들과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위해서 아까 인풋으로 사용했던 56,000개의 5패밀리 서열들 중에서 패밀리별로 20개씩 인공과 똑같이 100개의 레프리젠티티브 단백질들을 뽑았는데요. 이렇게 MM62를 사용해서 뽑힌, 그러니까 각각의 패밀리를 어느 정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자연 단백질들은 놀랍게도 인공 단백질과 각각의 서열 레시듀에서 시퀀스 바리어빌리티 분포도, 그러니까 어느 레시드가 보존되어 있고 어느 레시드가 더 많이 이렇게 변화했는지 이러한 분포 자체가 상당히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자연의 단백질들에서 보존되어 있는,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컨저베이티브한 그런 부위들은 이런 인공 단백질들에서도 똑같이 컨저베이션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열상으로 서로 비슷한 부분들이 보존되어 있다는 뜻은 이 단백질들이 서로 기능적으로도 유사할 수 있음을 뜻하는데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자연 단백질과 인공 단백질들이 실제로 서로 기능이 유사한지 이러한 것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었는데요. 일단 풀 랭스 진을 합성한 다음에 이렇게 합성된 각 단백질의 진들을 셀 프리, 그러니까 셀이 바깥에서 리보솜을 이용하여 합성했습니다. 이렇게 합성한 단백질들을 정제한 다음에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비율의 단백질들이 기능을 갖는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연의 단백질과 인공 단백질은 오른쪽 표에 있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같은 72%의 그러한 익스프레션 레이트를 보였는데요. 따라서 인공 단백질이 자연 단백질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BMDCA, 그러니까 볼츠만 머신 다이렉트 커플링 아날리시스라는 기존에 존재하는 이런 머신러닝을 통한 단백질 서열 예측 방식이 있는데요. 이 방식을 통해서 얻은 단백질 서열들은 이 72%보다 낮은 60%의 익스프레션 레이트만을 보였다고 합니다. 2번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런 인공 단백질들이 맥스 ID 구간별로 익스프레션 레이트의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기존의 자연의 단백질들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그러니까 맥스 ID가 높은 단백질일수록 더 기능을 보일 확률이 높았지만 이런 맥스 ID가 낮은 40%부터 60% 정도의 구간에서도 약 60%의 비율로 익스프레션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실험에서는 마이크로코쿠스 라이소데이티쿠스라는 세포에서 셀월 플로러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종은 단백질이 엔자임 액티비티를 측정할 때 많이 사용되는 세포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형광 표시를 통해서 이 세포의 세포벽과
이 각각의 단백질들이 얼마나 잘 결합하는지에 대해서 측정했습니다. 인공 단백질과 자연 단백질 각각의 셋에서 90개의 단백질을 랜덤으로 선택했고, 그 다음에 포지티브 컨트롤로는 헨 에그 화이트 라이소자임, 그리고 네거티브 컨트롤로는 유비퀴틴을 사용했습니다. 이 둘을 기준으로 유비퀴틴보다 높은 발현을 보이는 단백질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헨 에그 화이트 라이소자임, 그러니까 HWL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어피니티를 보이는 단백질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각각의 단백질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플로로센스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결합이 얼마나 잘 진행됐는지를 나타낸 표인데요. 상당히 많은 인공 단백질들이 네거티브 컨트롤인 유비퀴틴보다 이렇게 플로로센스가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몇몇 인공 단백질들은 포지티브 컨트롤인 HEWL보다 더 높은 그러한 발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각각의 패밀리별로 자연 단백질과 인공 단백질이 얼마나 펑션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네거티브 컨트롤보다 특정 배수 이상 높은 형광을 보인 그런 단백질들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나타낸 표입니다. 인공 단백질들이 전체적으로 자연 단백질보다 조금 높은 분포를 보였습니다. 이 표에서는 이러한 인공 단백질이 기능 차이가 맥스 아이디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나타냈는데요. 보시면 맥스 아이디가 높은 60% 이상의 단백질들이 좀 더 높은 활성을 보였지만, 이런 아이덴티티가 낮은 단백질들도 자연 단백질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은 엔자임 액티비티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효소의 활성 정도 차이를 미카엘스 멘텐 키네틱스를 통해서 수학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우선 5개의 인공 단백질을 선택한 뒤 이 인공 단백질을 각각 이콜라이 셀 내에서 익스프레션 시켰습니다. 하나의 단백질은 익스프레션 자체가 잘 되지 않았고, 2개의 단백질은 비교적 낮게 익스프레션 됐고, 익스프레션이 잘 된 L056과 L070이라는 2개의 단백질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는데요. 이들은 발현이 잘 돼서 박테리아 내에서 살균 효과를 나타냈고, 이콜라이 셀을 녹였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두 단백질들을 미칼스 멘텐 키네틱스를 통해서 엔자임 액티비티를 HW의 단백질과 비교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HW의 단백질보다는 이 값이 낮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교할 만한 효소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 두 단백질 중 하나인 L056 프로테인을 같은 액티브 사이트를 공유하는, 그러니까 같은 펑셔널 스트럭처를 공유하는 다른 단백질들과 비교했을 때 구조가 어떤지에 대해서 나타냈는데요. 전체적인 구조는 다른 두 단백질과 L06 프로테인이 조금 달랐지만, 이 서브스트레이트와 결합하는 오른쪽이 알파 헬릭스가 반복되는 구간은 서로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는 이런 L056과 L070을 포함한 6개의 단백질들이 맥스 아이디와 효소 활성 정도를 HW의 단백질과 비교한 것입니다. L056과 L070은 상당히 높은 맥스 아이디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HW의 단백질과 비교할 정도로 높은 효소 활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의 4개의 단백질들은 모두 맥스 아이디가 40 이하로 상당히 낮은 단백질들이었는데요. 이들도 효소 활성을 어느 정도 보이고는 있지만 왼쪽이 다른 프로테인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낮은 효소 활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의 표는 인공 단백질과 자연 단백질이 두 패밀리에서 각각 시퀀스 컨저베이션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표입니다.
포리스매트 뮤테이스의 대부분이 레시드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아미노산들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에 밑에 있는 말레이트 데하이드로제네이즈에서도 비슷하게 서로 상당히 유사한 패턴으로 이러한 보존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퀀스 컨저베이션을 3D상에서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 오른쪽이 PDB12CM 단백질을 보시면 이 파란색이 전체 단백질 구조이고 빨간색이 인공 단백질에서 대부분의 경우 보존된 그러한 서열을 뜻합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리간드를 뜻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빨간색, 그러니까 컨저브드된 포지션이 보통 리간드 근처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곧 리간드와 바인딩하는,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엔자임 액티비티를 결정하는 그런 바인딩 포켓 부분이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밑에 있는 4MDH의 경우에도 이렇게 똑같이 리간드 근처에서 상당히 단백질이 구조가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런 인공 단백질을 만드는 프로젠 프로그램이 이 단백질상에서 어떤 부분이 기능을 하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학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C와 F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기능을 프레딕션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각각의 패밀리, 그러니까 CM 단백질과 MDH 단백질에서 각 패밀리 내에서 존재하는 변종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변종들이 같은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얼마나 잘 판독해야 되는지 그것을 프로젠과 아까 말씀드렸던 BMDCA에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한 결과는 프로젠이 BMDCA보다 조금 더 높은 예측 확률을 보였고, 그리고 프로젠이 0.85, 0.94,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AUC 값을 보여서 생각보다 예측을 잘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서머리와 디스커션 부분입니다.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컨디셔널 랭귀지 모델을 에볼루셔너리 시퀀스 데이터와 그리고 펑션 그리고 스트럭처에 대한 키워드만을 갖고 학습했을 때 여러 단백질 패밀리에 걸쳐서 상당히 괜찮은 기능을 갖는 그러한 인공 단백질들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샘플된 이러한 단백질 서열들을 기반으로 에볼루션을 통해서 이러한 모델이 공간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공적으로 각 패밀리들이 범위를 넓히는, 그러니까 서로 구조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 상당히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그런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능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단백질들을 위한 신테틱 라이브러리를 만드는데 이 프로젠이 활용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백질이 디스커버리나 혹은 이터레이티브 옵티마이제이션이 가능하다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